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어느 비만 수술 전문의사의 고백, 비만의 종말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비만을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동물성 단백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과학 문헌들을 검토한 후의 결과는 당혹과 충격 그 자체였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육류 섭취다.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발언이다. 8년 전이라면 나 자신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미 비만 의사협회 회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 그는 탄수화물 때문에 환자에게 과일을 먹지 말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 당뇨 협회에서도 식단에 고기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탄수화물을 조심해서 섭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수많은 육가공업체와 식품회사로부터 자기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니 이해가 되기도 한다. 당뇨의 원인이 왜 육류인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증명해 보겠다. 나는 육류 섭취와 당뇨병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나는 당시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미국인은 가장 건강하지 못한 음식 습관을 가진 반면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인들이 쌀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나 또한 탄수화물이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내성이 있는 건 아닐까 추측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가정도 힘을 잃었다. 미국의 20-30% 발병률보다는 낮지만 일본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연구했고 일본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육류 소비의 증가와 과일 및 채소의 소비 감소 등이 당뇨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일본인들이 당뇨병에 대한 유전적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유전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훌륭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브라질 태생의 일본인과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민 온 이전 세대를 비교하는 연구였다. 그들은 특히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브라질 태생의 일본인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라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은 보다 분명해졌다.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육류 섭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자고 논의하는 등 과도한 육류 섭취에 대응해 왔다. 물론 당뇨병의 원인이 육류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다른 많은 요소들이 당뇨병의 증가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만일 고기가 정말로 당뇨병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범위한 통계 분석 후에 동일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각종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것은 에픽 실험이었다. 에픽은 영양가 질병에 대해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대대적인 연구였다. 유럽 10개국에서 모집한 5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였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다. 12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특히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당뇨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당뇨병의 감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에픽 실험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또한 포도당과 가당의 섭취가 실제로는 당뇨병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로버트 러스티거와 같은 많은 저술가들은 과일의 당분이 당뇨를 일으킨다고 열변을 토한 바 있다. 러스티그는 주로 지 연구와 과잉 섭취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에픽 연구와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식단에서 포화지방의 단 5%만 과당류로 대체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무려 30%까지 감소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장기적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미국에서 음식 습관과 관련하여 떠돌던 얘기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수없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과일 섭취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가?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저탄고지 지지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마주하면 그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나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관계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를 거듭해서 실제 그런지 알아보았다. 연구원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다. 채식인들의 발병률은 2.9%로 현저하게 낮았고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페스코 채식인들은 3.2%, 생선을 먹는 채식인들은 4.8%, 육류를 먹는 사람들은 7.6%로 그 뒤를 이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17년 동안 매주 고기를 섭취할 경우 채식인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74% 늘어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채식인들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체중이 덜 나간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육식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육류를 섭취하면 살이 찌지 않아도 여전히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연구조사로는 하버드대 연구진들의 수행한 간호사 건강 연구와 건강 전문가 추정 연구가 있다. 간호사 건강 연구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연구는 1976년에 시작되어 12만 2천 명의 간호사를 전향적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연구는 1989년부터 11만 6천 명의 간호사를 추적했다. 건강 전문가 추정 연구는 1966년부터 5만 1,000명의 남성 전문 의료인들을 추적했다. 이 연구들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그렇다. 역시 육류와 가공육은 당뇨병의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육류 섭취량을 하루 2분의 1 정도만 늘려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8% 증가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여성 건강조사는 8년 동안 3만 7천 명의 여성들을 추적했다.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 역시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당뇨병, 특히 오랜 세월 인기를 얻고 있는 핫도그와 베이컨과 당뇨병 사이에 심각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에픽 연구와 마찬가지로 설탕이 당뇨병의 발현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주는 조사는 물론 채식이 당뇨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또한 수도 없이 많다. 한 연구는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비교하여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당뇨병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특히 육류의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당뇨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이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아직도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외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힘있는 각종 미디어에서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그들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주장한다. 식당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여 인체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한 법이기 때문이다.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주 원인 중 하나는 염증이다. 이것은 근육세포를 손상시켜 지방 축적을 유발한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진화의 역사 중에 아주 최근에 고단백 산성 식단을 맞이했다. 거기에다 20세기 후반에는 지금껏 자연에서 획득해왔던 동물의 시체를 이제 공장에서 획득하게 되면서 초기 농경민에 비해 수십 배의 동물 시체를 소비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 황 성분이 풍부한 아미노산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 아미노산은 실제 산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우리의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인체의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다. 동물들은 상당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의 감염을 피하려면 생닭을 만질 때 방호복을 입어야 할 정도다. 일단 지방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인슐린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능력을 방해한다. 고기를 구워 먹은 후 기름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프라이팬을 생각하면 좋다. 지방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맞다. 이처럼 인슐린 수용 능력이 떨어질수록 세포에 포도당을 보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혈류 속에는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당분이 쌓여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세포에 당분을 보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과잉 지방과 과잉 단백질이라는 말이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프로필이 다르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스템너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매우 강력한 황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으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항산화 효과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론화했고 학계에서 혁신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식물의 섬유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맑게 하는 천연 치료제를 먹는 것과 같은 뜻이다. 포화지방과 결합된 동물성 단백질이 혈관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 지방과 크림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한 A집단은 혈관이 상당히 좁아진 반면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한 B집단은 혈관의 기름때가 제거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기를 먹는 것이 심장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찰 및 연구 결과를 검토했고 몇 가지 생리학적 이유도 알아봤다.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탄수화물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식사 일지에는 아마도 아침에는 달걀과 베이컨을 넣은 샌드위치, 점심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리고 저녁은 감자를 곁들인 돼지고기 로스트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메뉴 중에서 살이 찌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빵과 감자튀김이라고 대답한다. 한결같이 고기가 아니라 빵을 탓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지금 가짜 탄수화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진짜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각종 화학약품으로 버무린 공장 음식일 뿐이다. 밀가루는 단지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을 재차 강조한다.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다가 엉뚱하게 범인으로 오해받았을 뿐이라는 말이다. 나는 비건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모두 지구 환경과 동물을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다. 채식인들이나 비건들은 모두 동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 시대의 진정한 현자들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비건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살찐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먹지 않는 대신에 정제 탄수화물, 즉 가짜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이다. 동물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밀가루에 각종 화학물질을 투하한 정크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크 비건이라 부른다. 동물을 사랑하자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인 인간을 학대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입이 좋아하는 간사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사랑하는 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동물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본인 자신을 학대하면서 개와 고양이와 소와 돼지만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창조한 신이 저 위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말이다. 감자튀김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그 악명 높은 트랜스 지방 범벅이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빵 역시 거의 영양가가 없는 표백 밀가루에 불과한 것은 마찬가지다. 당신이 먹는 샌드위치의 칼로리 대부분은 지방과 단백질에서 나온다. 피자와 도넛은 탄수화물의 칼로리보다 지방 칼로리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로 간주된다. 초등학생의 지식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식이 아니던가.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전통적인 식단은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으며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날씬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수치를 계산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강박관념이 진실에 대한 눈을 멀게 했다. 지적이고 의욕적인 내 환자가 체중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몸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호모사피엔스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과학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지자들은 살이 빠지고 난 후에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갈망하기 시작한다. 진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된 가짜 탄수화물 말이다. 그들은 결국 못 참고 빵과 파스타와 피자와 도넛을 폭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탄수화물 때문에 다시 살이 쪘어요 라고 변명한다. 가장 슬픈 점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식단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보다 자신의 의지를 탓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난 거의 모든 환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시 살이 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이 책에서 단백질 중독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지방을 동반한다. 모든 육류는 지방과 단백질의 합작품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미국에서 채식의 대부라고 불리는 존 맥두걸 박사의 다음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는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의 저자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19세에 뇌졸중을 겪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다리를 저는 채식 의사로 유명하다. 그는 또 다른 명저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지방을 먹으면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진실이다. 이 진실들이 상업용 미디어에 가려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슬프다.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지방을 먹으면 몸속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